가덕도 신공항 받고 한일 해저 터널 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죠.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늘 부산 가서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셨는데 이거 당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덕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일 것입니다.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당에서 아마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친일 세력이라 이렇게 또 공격도 하시는데 DJ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상대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라고. 네. 혹시 그러니까 타진 내지 그러니까 최소한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건 정부가 할 일이지요. 야당이 이런 안을 내놓고 경제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이제 정부 안에서 여당도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또 여당이 받는 것이지요. 국가적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받는 건데 그리 되면 아마 일본 정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게 그런데 가능할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한일 관계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하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한일 해저 터널 건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치적 표현을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전날에 앞서 이야기했던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이 극비리에 추진하는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 대통령은 이직행위라고 쏟아냈던 이 발언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컸겠지요. 그러면서 뭔가 이슈를 전환하고 싶어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번 이제 다음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 그 정치적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행위라는 그 정말 선을 넘는 발언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포카 칠 때 받고 따블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가덕도 받고 우리는 하나 더 날려 받을래? 이 짤짤이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정치에 있어서 그 할 이야기냐고요. 이미 한일 간에 있어서 해저 터널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그리고 그 쓸모에 있어서 그 불용성이 증명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네 짤짤이판도 아닌 저런 식으로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현재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가급적 좀 순화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정치 행위 자체가 너무 이제는 희화화시키는 저런 행태로 정치를 하면 희화화시키는 부분이면 정말 짤짤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품격 있는 표현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박원석 의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에서 저 얘기를 꺼낸 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야권 후보가 힘들어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와서 울면서까지 얘기했고 도와달라, 국민의힘 지도부도 찬성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한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선물로 얘기를 한 건데
한일 해저 터널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부산의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그게 궁금한데. 일단 뭐 맞불 작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덕 신공항으로 허를 찔렸다 이런 판단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재보궐선거 지형이 지금 국민의힘한테 조금은 더 유리했는데 일종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으로 부산 민심이 많이 흔들리니까 일단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긍정적 의사표현을 하고 거기에 더 얹어서 일종의 이제 선거판에 그 경제적인 공약을 하나 던져놓은 건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양문석 이사장께서 도박 용어를 좀 쓰셨는데 저는 이런 도박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덕 신공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공기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과거에 지적됐던 그런 경제적 타당성이나 안전성의 문제는 해소가 됐는지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는데 여당이 특별법 발의하면서 가덕 신공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전형적인 재보궐선거용 공약이라고 보고, 지금 저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80년대에 일본에서 최초로 검토가 됐다가 우리 정부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도 한일 정상을 회담을 하면 저 주제로 대화가 오갔는데 우리 국책연구원들이 오랫동안 이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해보니까 돈이 한 100조 정도 든다. 그리고 공기가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 드는데 반해서 경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물류 그 경제 효과가 증폭되려면 이게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이 돼야 그 효과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사실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한일 간의 뭐 인적 교류와 한일 간의 물자 교류 정도일 텐데 그걸로는 100조씩이나 들여서 저걸 짓는 그런 비용 대비 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저는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권이 너무 이게 선거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금 나름 김종인 위원장은 승부수라고 던진 것 같은데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민주당에서 신공항 얘기를 주도적으로 꺼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뒤따라 가다가 이제 저 승부수라고 던진 것인데 사실은 저 승부수 부분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서 이제 다들 이제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승부수는 못 되는 건데 사실은 박원석 선배가 얘기한 대로 애시당초 민주당에서 지금 신공항 얘기를 꺼냈던 것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김해공항 확장해서 쓰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을 지금 민주당이 무리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무리하게 던진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인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다 보니까 또 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거기에 따라가면서 승부수라고 저것까지 던지고 있는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치권 전체가 사실은 국민이랄까 유권자들 때문에 무리하게 뭘 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냉철한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경부 고속철 생기고 한 10몇 년 만에 생겼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건설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국토교통부의 분석이나 이랬던 거거든요. 보면 거기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분석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정작 이게 개통이 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하게 그냥 이 고속철도에 대한 수요가 터지면서 금방 흑자로 갔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게 큰 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고요. 해저터널도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는 지금 산동반도하고 인천 앞바다하고 그쪽에 중국, 한국 간의 해저터널을 뚫자는 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한국, 일본까지 철도 그다음에 도로까지 포함해서 해저터널이 뚫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저 비용과 얼마만큼 이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할 것인가. 근데 연구기관들이 다 이걸 내지만 우리 민자 도로 사업에서 보지만 대부분 틀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 또 거꾸로 호남 고속철도처럼 적자가 날 것이라 그러는데 또 단방에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신공항 얘기를 꺼냈던 민주당이 사실은 파퓰리즘이고 그 파퓰리즘의 선거로 따라가는 국민의힘도 역시 조금 약하다, 대가 약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요. 이현주 의원은 가덕도 또 한일 해저 터널 다 내 아이디어다. 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선거 때만 되면 강도 없는데 다리 놔주겠다 이런 공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약도 진화합니다. 하늘에 바다 밑으로. 자, 지금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적합도부터 한번 볼까요?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 선언하자마자 1위로 지지도가 나온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의 나경원, 오세훈, 그리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지금 적합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 대결 펼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지금 이제 각 당의 후보를 놓고 본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선출이 됐다면 더 많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한 숫자는 단순하게만 보면 민주당의 1위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바로 저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3자 구도로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 그렇죠. 거죠. 지금 저 지표가 바로 보여지는 바로 미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20% 남짓의 그 지지층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20% 남짓의 조직이 합해진다면 그 시너지가 나지만 그것이 별개로 흩어지면 그게 3자 대결이든 4자 대결이든 승리는 무망해진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여기서 또 눈여겨볼 건 또 박영선, 나오진 않았지만 예. 박영선, 안철수의 후보 적합도를 놓고 보면 24대 21로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캠페인의 방향을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저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이태규 총장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여야가 그러니까 야당 야권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별도의 트랙으로 단일화는 진행하되 그러나 국민들이 여기에서 단일화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 혹은 그런 좀 말하자면 기대감이 빠져가지고 자꾸 여기서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피로도가 쌓이면 나중에 단일화가 됐을지라도 물리적 결합도 이제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불안감들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합해서 후보를 낼 것이냐가 결국은 이번 선거의 승패 관건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2달 남았지만 실제로 남은 2월 한 달 내에서 이 두 당은 이 전략에 아마 좀 집중해서 겉으로는 뭐 단일화, 그러니까 겉으로는 후보 경선을 진행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전략을 굉장히 어떻게 캠페인 전략 짜는가 그게 저는 사활을 건 승부의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도 잠깐 저희가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했던 조사와 비교해 보면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전망 더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안 될 것이다가 6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될 것이다가 조금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금 일단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에서 따로 가고 또 제3지대에서 금태섭, 안철수 이렇게 두 사람 지금
어디죠?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근데 시대전환 그 대표는 일단 단일화 쪽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쪽에서 단일화 안 하고 따로 나올 가능성 조정훈 대표인가요? 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현재는 정리가 되겠죠? 예, 그렇게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요. 당연히 또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인 것 같고 그 수순을 안 밟겠다고 하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의 도리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저게 시간이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단일화가 될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 혹시 정의당은 이번에 보궐선거 후보 내는 문제를 정리를 어떻게 했나요? 뭐 아직 공식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제 당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뭐 양론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두 군데 자치단체장의 이 성비위 문제로 이루어지는 선거고 그에 대해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후보 내는 거에서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거에 직접적인 귀책 사유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 볼 때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선거를 치를 명분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선거를 치르려면 이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선거는 당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이게 향후에 정의당의 정치나 당의 전망에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당원들의 열정이 모여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봐서 저는 선거를 출마하지 않는 것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나오자마자 1위로 이렇게 올라서니까 좀 고무적인 분위기는 겠는데요. 예, 좀 변화가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장의 구도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과 후로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말 연초까지 계속되었던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끊임없는 이 피곤함들을 이제 많은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주요한 악재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지지율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수진 장군의 13척 이야기 했을 때 12척이 아니냐고 이제 했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90여일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악재들이 소진이 되고 현 정부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힘과의 단일화 논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강한 이 장악력을 쥐고 있었을 때는 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는 군소 후보로 전락하면서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로 다시 선거판이 재편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만나보거나 또 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단일화는 거의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뭐 일주일이면 된다 또 3자 구도 그 이후로 말을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생각이 바뀔까요?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한결같은 이제 말을 쭉 이어가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번 5월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1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비상한 어떤 결과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만들어내는 것만이 본인이 이 기구를 맡고 당의 과도기를 맡았던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만일 안철수 후보가 당의 야권 후보로 나간다면 본인은 지난 1년간 해뒀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103당의 국민의힘의 당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맏형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 크고 폭넓은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사실은 지금 이 지지율 문제는요.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의 숫자를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찌됐건
이 2월 한 달 동안에 김종인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또 구금됐는데요. 이른바 미얀마의 봄, 5년 만에 속절없이 지게 될까요? 먼저 미얀마 TV, 군 TV가 방송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နိုင်ငံတော်တည်ငြိမ်မှုကိုများစွာထိခိုက်စေရရှိသည်အပိုင်လေးအဆိုပါပြဿနာကိုမှန်ကန်စွာဖြေရှင်းခြင်းမပြုပါကနိုင်ငံတော်၏ဒီမိုကရေစီရှောင်လန်းမှုတွင်အခက်အခဲများအပိုင်ကမဲစင်းများစစ်ဆေးအတည်ပြုခြင်းအပါအဝင်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န်418ပုံမှန်ခွဲကာကြီးရန်နိုင်ငံတော်၏ဥပဒေပြုရေးအုပ်ချုပ်ရေးနှင့်တရားစီရင်ရေးအာဏာတို့အားတမတော်ကာကွယ်ရေးဦးစီးချုပ်ထံသို့လွှဲအပ်တာဝန် 쿠데타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군부가 네. 탱크를 몰고 도시를 휘젓고 다닌다든지 총소리가 난다든지 네. 뭐 이런 모습인데 미얀마는 이제 그 쿠데타를 많이 했던 나라라서 그 군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그 관공서나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서 현직 대통령, 예. 각 주의 주지사와 NLD 담당 뭐 주요 인사들 구금했고요. 예. 구금하자마자 또 11개 부처의 장관들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장관을 그냥 교체해버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쿠데타를 움직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예, 프로페셔널하게 하루 만에 예, 다 끝내버린 거죠. 예, 신속하게 하루 만에 쿠데타를 전격적으로 뭐 원래 쿠데타야 전격적으로 하는 거지면 근데 박원석 의원 네. 이번에 쿠데타 일어난 것이 예견됐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예. 총선에서 이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민족민주동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헌법을 보면 여전히 군부가 상하원의 25%의 의석을 자동적으로 갖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와 연계한 야당이 참패하면서 군부 내부에 권력을 잃을까 하는 이제 조바심이 누적이 됐고 쿠데타 며칠 전에 그 아웅산 수치 고문 앞으로 군부에서 3가지 우상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선거인 명부 재검토해서 부정선거 밝히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관위 재구성하자. 그다음에 내각 개편해가지고 선거 다시 치르자 1년 뒤에.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쿠데타를 의회 개원에 맞춰서 일으켰는데요. 이번이 이제 3번째 쿠데타고 그동안의 군부 독재의 아주 어두운 역사가 미얀마에 있는데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렇게 되면 또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김경준 의원 이번에 미얀마 쿠데타를 보는 시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군부 정권이 미얀마를 쥐고 있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구금돼 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지지 그리고 또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쪽으로만 봤는데 일단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거의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적이 영국으로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외교부 장관, 고문 이런 것만 맡고 실권을 행사했지만 그 뒤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또 광주 인권상도 받았는데 이번에 로힝야족 그 학살에 관해서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광주 인권상은 또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권력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명예를 완전히까지 잃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유엔이라든지 미국에서 이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된다. 또 군부가 쿠데타 빨리 취소하고 원상 복귀시켜라. 이런 메시지를 여전히 내는 것을 보면 명예를 완벽하게 잃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국제사회의 기대만큼은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군부 쿠데타의 명분이 됐던 작년 11월 이제 선거가 부정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국제 감시 기구들도 이제 선거 때문에 아마 현장에 들어갔었던 모양인데 거기서도 실제로 이 분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제대로 부여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일부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힝야족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게 방글라데시계 주민들이 방글라데시로부터 도피를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 미얀마 안에서는 사실은 국가적인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군부가 인권을 침해하는 뭔가 조금 이 조치들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좀 상당히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국가 내부 정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이게 인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수자 보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기대해서 군부의 정책을 지지해 버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실망감이 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신임을 포기하거나 버린 것은 아니다. 예. 초창기보다는 많이 좀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웅산 수지 여사는 참 그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딸로서 지금 미얀마를 상징하는 민주화 인물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번에 이 위기를 다시 또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BBC가 보도했던 아웅산 수지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The times are different, the people are different. I find that the people are far more politicized now than they were back, not just in 1990, but much more politicized than they were in 2012 when we campaigned for the by-election. They are very much more alert to what is going on around them. 예.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지금 이 미얀마는 공동 정부예요.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공동 정부고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이 상하원 의석의 50%를 무조건 할당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치안과 관련해서 내무, 국방, 그다음에 국경 경비 이건 다 군에서 장관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거 체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로힝야족 그 학살에 있어서 아웅산 수치가 적극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했던 국내의 헌법에 기반한 이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나 우리나라 강주인권상 그다음에 엠네스티 인권상 같은 인권상들이 다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만 취소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노벨위원회가 또다시 강력하게 석방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미얀마의 헌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아웅산 수치의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이번 사건을 촉발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이러한 헌법들을 다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아웅산 수치가 시도하면서 지금 쿠데타에 직면했다라고 보는 게 좀 사실에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당시 아까도 현지 교민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정광석화처럼 해치웠다라고 하는데 거의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쿠데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한 영상을 보면 참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맨 처음에는 합성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올라올 정도로 에어로빅 강사가 광장을 배경으로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장갑차가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군 TV가 아까 방송했던 것보다 화질이 더 선명하네요. 아마 저 에어로빅을 하고 있던 강사는 뒤에서 저런 일이 벌어나고 있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도 지금 놀란 게 우리 교민이 이렇게 정광석처럼 하루아침에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것도 업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쿠데타도.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미국은 미얀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버마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을. 왜 버마라고 부르냐면 사실 우리가 또 버마라고 다 우리 동아시아 예전에 축구할 때 동아시아 축구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집권하면서 그걸 개정을 했거든요. 나라명을. 그래서 유엔이 받아들여 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까지도 아마 군부는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실 이제 이게 인권이라는 게 어떤 세계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미얀마 군부도 조금 좀 반응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첫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어쩌면 이제 중국과의 지금 굉장한 지금 G2의 갈등도 있지만 지금 미얀마 같은 저런 국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조금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들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에 여기까지 할 텐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쩌면 올 겨울 마지막 추위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또 입춘입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절망이 끝날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예, 봄이 곧 옵니다. 힘냅시다.